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옛날 동화들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디케의 사과표 도자기. 옛날 브랜디라는 나라에 도자기 마을이 있었어요. 질 좋은 흙과 뗄나무가 넉넉한 곳에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룬 것이지요. 도자기 마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디케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디케의 할아버지는 도자기 마을에서 솜씨가 가장 뛰어난 좋은 도공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디케의 할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지자 도자기 만드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디케는 그런 할아버지 옆에서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자연스럽게 도공의 꿈을 키워갔어요. 도공들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도공들에게는 시장에 나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팔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도공들은 상인들처럼 물건을 파는 재주도 없었지요. 한편 상인들은 날마다 시장에서 팔 물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공들과 상인들은 서로 돕기로 했지요. 도공들은 도자기를 만들고 상인들은 도자기를 시장에 가져가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자기를 팔아서 번 돈은 도공과 상인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지요. 도자기 마을에는 티베우스라는 도자기 상인이 있었어요. 티베우스는 겉으로는 도공들에게 상냥하게 대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도공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힘들게 도자기만 파는 사람은 나야. 도공들이야 편하게 앉아서 도자기만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왜 도자기 판 돈을 도공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하지? 티베우스의 불만은 갈수록 쌓여갔어요. 디케의 할아버지도 티베우스에게 도자기를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티베우스, 내가 온 정성을 쏟아서 만든 도자기이니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어르신. 티베우스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디케의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해서 다른 어느 도자기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시 디케의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는 시장에 내놓자마자 비싼 값에 팔렸지요. 티베우스는 주머니에 두둑한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 돈을 모두 차지할 방법이 없을까? 티베우스는 도자기 판 돈을 혼자 차지할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날 저녁 티베우스는 금이 가서 버려진 다른 도공의 도자기를 주었어요. 그 도자기의 모양은 디케의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와 아주 비슷했어요. 티베우스는 주운 도자기를 들고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어르신, 도자기를 팔려고 보니 도자기에 금이 가 있지 뭐예요. 티베우스는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미안하게 되었네. 내가 눈이 어두워 도자기에 금이 간 것을 보지 못했나 보군. 디케의 할아버지는 티베우스의 속셈도 모르고 오히려 티베우스에게 미안해했어요. 티베우스는 그렇게 나쁜 꾀를 부려 도자기 판 돈을 모두 차지했어요. 그 뒤로도 티베우스는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럴 때마다 디케의 할아버지는 도자기 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요. 디케야, 이제 나는 도공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구나. 만드는 도자기마다 금이 가니 말이다. 디케는 할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도자기가 쉽게 금이 갈 리 없어. 그날 밤 디케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내다 팔 도자기 바닥에 사과 모양을 몰래 새겨 넣었어요. 다음 날도 티베우스는 아침 일찍 도자기를 가지러 디케의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도자기를 몇 점이나 내다 팔까요? 티베우스가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웃으며 물었어요. 10점일세. 잘 부탁하네. 할아버지가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금이가 있지만 않으면 잘 팔릴 거예요. 티베우스는 능청스레 대답하고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어요. 흐흐, 오늘은 몇 점이나 금이가 있었다고 말할까? 티베우스는 도자기 판 돈을 혼자 차지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해질 무렵 티베우스는 어김없이 다른 도공이 버린 금이 간 도자기를 가지고 디케의 집으로 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금이 간 도자기가 절반이나 되지 뭐예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팔지 못하는 도자기가 많아서 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티베우스가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불평을 들어놓았어요. 그러자 디케가 티베우스에게 말했어요. 티베우스 아저씨, 금이 간 도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티베우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도공이 만든 금이 간 도자기를 디케에게 내밀었어요. 디케는 티베우스가 건넨 도자기의 바닥을 살펴보았어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드신 도자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당황한 티베우스가 디케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도자기라면 바닥에 사과 모양이 새겨져 있어야 해요.
어젯밤 제가 할아버지의 도자기 바닥에 사과 모양을 새겨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 바닥에는 사과 모양이 없는걸요. 디케의 말을 들은 티베우스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티베우스는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도자기 판 돈을 건네고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디케에게 말했어요. 우리 디케가 이제 다 컸구나. 내가 만든 도자기를 다른 도자기와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디케와 할아버지는 별을 보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청년이 된 디케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공이 되었어요. 디케는 할아버지처럼 뛰어난 도공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디케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는 망설임 없이 깨뜨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디케가 만든 도자기는 모두 작은 흠 하나 없이 훌륭했지요. 완벽한 디케의 도자기 바닥에는 어김없이 사과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브랜디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공주의 20번째 생일을 맞아 왕이 베푼 잔치였어요. 온 나라에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구나. 무엇을 갖고 싶으냐? 왕이 공주에게 물었어요.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 한 점을 갖고 싶사옵니다. 왕은 공주에게 브랜디에서 으뜸 가는 도자기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어요. 왕이 곧 신하들을 불러 물었어요. 어디에 가면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신하가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산 너머에 도공들이 사는 도자기 마을이 있사옵니다. 틀림없이 그곳에 가면 마음에 드시는 도자기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당장 도자기 마을에 가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해오도록 하여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으로 한 신하가 서둘러 도자기 마을로 향했어요. 신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도공을 불러 모았지요. 임금님의 명령이요. 지금까지 만든 도자기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도자기를 가져오도록 하시오. 도공들은 저마다 으뜸 가는 도자기를 가져왔어요. 디케도 가장 정성스레 만든 도자기를 가져왔지요. 신하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도자기들을 담은 상자를 마차에 모두 실을 수 있었어요. 날이 곧 어두워지겠는걸. 서둘러야겠어. 신하는 급한 마음에 마차를 빠르게 몰기 시작했어요. 마차가 덜컹거리며 심하게 흔들렸지만 신하는 더 빠르게 마차를 몰아 성을 향해 갔지요. 신하는 다행히 늦지 않게 성에 도착했어요.
임금님, 도자기들을 가져왔사옵니다. 신하가 상자에서 도자기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자기들이 하나같이 금이 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하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말했어요. 임금님,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급한 마음에 마차를 너무 빠르게 몰아 도자기들이 깨진 것 같사옵니다. 그때 다른 신하가 도자기 더미에서 말짱한 도자기 한 점을 찾아냈어요. 신하는 그 도자기를 왕에게 건네주었어요. 왕이 멀쩡한 도자기를 보고 놀라며 말했어요. 이 도자기만 금이 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았구나. 이토록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든 도공이 누구더냐? 너무 많은 도공에게 받아온 것이라. 도자기가 누구의 것인지 미처 알아두지 못한 신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누가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이냐? 왕이 신하를 꾸짖었어요. 왕은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모양을 발견했지요. 여봐라,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이 모양은 사과가 아니더냐? 예, 사과 모양이 틀림없사옵니다. 왕이 신하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날이 밝는 대로 도자기 마을로 가서 도자기 바닥에 사과 모양을 새겨 넣은 도공을 찾아서 데려오너라. 다음날 신하는 디케를 찾아 왕에게 데려왔어요. 내가 이 도자기를 만들었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왕은 디케의 솜씨를 높이 칭찬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선물로 받은 공주도 디케에게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도자기에 사과 모양을 새겨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디케에게 물었어요. 저의 도자기를 다른 도자기와 구별하기 위해 그리 했사옵니다. 왕은 디케의 대답에 크게 웃었어요. 앞으로 내가 만든 도자기는 사과표 도자기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여라. 사과표 도자기는 모든 사람의 선택을 받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 뒤로 사과표 도자기라는 이름은 브랜디 곳곳에 널리 퍼졌어요. 디케의 집에는 사과표 도자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사과표 도자기로군. 역시 소문대로 단단하고 아름답네. 사람들은 사과표 도자기를 비싼 값에 주고서라도 서로 사고 싶어 했지요. 얼마 뒤 디케는 시장에서 사과표 도자기를 파는 상점을 열었어요. 상점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사과표 도자기를 나타내는 사과 모양을 크게 새겨 넣었지요. 그 뒤로 도자기 마을의 다른 도공들도 디케처럼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답니다.
아즈벨과 카롯의 쿠키 가게. 하늘과 맞닿을 듯이 높은 곳에 마녀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녀 마을은 사람이 찾을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마녀들은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생활했답니다. 마녀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아즈벨과 샘 많은 카롯이 살았어요. 상냥한 아즈벨은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친구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아즈벨과 친구들이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카롯은 심술궂은 표정으로 아즈벨과 친구들을 지켜보았지요. 쳇, 도대체 친구들은 왜 아즈벨만 좋아하는 거지? 카롯은 아즈벨에게 샘이 났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아즈벨의 집에 놀러 왔어요. 아즈벨은 친구들을 위해 정성껏 쿠키를 만들어 주었지요. 우와, 정말 맛있다. 아즈벨이 만든 쿠키를 맛본 친구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 한 친구가 아즈벨에게 말했어요. 아즈벨, 쿠키를 만들어 팔아보는 건 어때? 이 정도 솜씨면 틀림없이 잘 팔릴 거야. 친구의 말에 아즈벨은 쿠키를 만들어 팔아보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아즈벨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쿠키를 만들면 잘 팔릴까? 그래, 달콤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쿠키를 만들어야겠다. 아즈벨은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섞어가며 맛이 좋은 쿠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날 며칠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아즈벨은 마녀들이 좋아할 만한 쿠키를 만들어냈어요. 아즈벨은 갓 구운 쿠키를 들고 마을의 큰 길로 나갔어요. 쿠키 사세요.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은 쿠키예요. 마녀들은 쿠키의 고소한 냄새와 예쁜 모양에 끌려 아즈벨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아즈벨의 쿠키를 맛본 마녀들은 크게 감탄했어요. 그 뒤로 아즈벨의 쿠키가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쿠키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쿠키가 모자라서 팔지 못할 정도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즈벨의 쿠키를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손님이 늘었어요. 아즈벨은 그런 손님들을 볼 때마다 몹시 안타까웠어요. 하루는 아즈벨이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넓은 가게를 차리고 커다란 오븐을 들여놓으면 더 많은 마녀들이 내 쿠키를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없어. 그때 한 친구가 좋은 생각이 난 듯 말을 꺼냈어요. 그래, 우리가 돈을 보태서 가게를 차리는 건 어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차리는 주식회사처럼 말이야. 다음 날 친구들은 돈을 모아서 아즈벨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아즈벨은 친구들에게 주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지요. 쿠키 가게에 돈을 보탠 너희도 쿠키 가게 주인들이야. 앞으로 쿠키를 팔아 번 돈은 너희와 함께 나눌게. 친구들은 아즈벨이 준 주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아즈벨은 모은 돈으로 쿠키 가게를 차렸어요. 마을의 마녀들은 아즈벨의 쿠키를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자 부쩍 좋아했어요. 카롯도 아즈벨의 쿠키 가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게로 가보았어요. 카롯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을 보자 몹시 심술이 났어요. 나도 쿠키 가게를 차려서 아즈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카롯도 쿠키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롯은 아즈벨처럼 다른 마녀들의 돈을 모아 쿠키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쿠키 가게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이 주식을 사면 쿠키 가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주식을 갖게 되면 쿠키 가게의 주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카롯의 말에 마녀들은 너도 나도 쿠키 가게 주식을 샀어요. 그 뒤로도 카롯은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큰 가게를 차리기 위해 주식만 팔러 다녔지요. 얼마 뒤 카롯은 주식을 팔아 모은 돈으로 아즈벨의 가게 바로 옆에 쿠키 가게를 열었어요. 카롯의 가게는 아즈벨의 가게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지요. 이 정도면 아즈벨이 기죽을 만큼 손님이 몰려들겠지? 호호. 카롯은 쿠키 가게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어요. 드디어 카롯의 쿠키 가게에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손님들은 카롯이 만든 쿠키를 맛보았지요. 어머, 사과 쿠키인데 사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당근 쿠키는 돌멩이처럼 딱딱해요. 카롯의 쿠키를 맛본 마녀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쿠키를 사지 않을 거면 어서 나가세요. 카롯은 쿠키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손님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그러자 마녀들은 맛없고 불친절한 카롯의 쿠키 가게를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아즈벨의 쿠키 가게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어요. 얼마 뒤 아즈벨은 쿠키 가게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쿠키를 팔아서 번 돈을 나누었어. 이 돈은 너희 몫이야. 우와, 내 몫이 이렇게 많아? 친구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모두 너희 덕분인걸. 너희가 아니었다면 가게를 차릴 수 없었을 거야.
친구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자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 무렵 카롯의 쿠키 가게 주식을 산 마녀들은 카롯이 만드는 쿠키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마녀들은 직접 카롯의 쿠키 가게에서 쿠키를 먹어보았답니다. 에구머니, 이게 무슨 맛이람? 이봐요, 카롯. 쿠키도 잘 만들지 못하면서 쿠키 가게를 차린 거예요? 다른 마녀들에게 쿠키 가게를 맡길 테니 당장 그만두세요. 마녀들은 카롯을 쿠키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카롯은 마녀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주식을 가진 마녀들이 쿠키 가게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쿠키 가게에서 쫓겨난 카롯은 노력은 하지 않고 아즈벨에게 샘만 냈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아즈벨과 친구들은 카롯의 소식을 듣고 카롯을 찾아왔어요. 카롯, 내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어.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아즈벨과 친구들이 물었어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카롯은 아즈벨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카롯은 아즈벨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아즈벨과 카롯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여 여러 가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냈어요. 또 손님들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대했어요. 그 뒤로 맛있고 친절하기로 소문난 아즈벨과 카롯의 쿠키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겸인의 빈대떡 가게. 옛날 한 마을에 욕심쟁이 최영감이 살았어요. 어느 날 최영감이 툇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푸드덕하고 웬 암탉 한 마리가 최영감네 마당으로 뛰어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곧 옆집에 사는 구서방이 암탉을 잡으려고 쫓아와 최영감네 마당을 헤집고 다녔어요. 잡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닭장에 볏짚을 가는 사이 암탉이 번개같이 도망쳤네요. 구서방은 미안해하며 암탉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최영감이 벌떡 일어나더니 일꾼들에게 소리쳤어요. 도둑이 우리 집 암탉을 훔쳐간다. 어서 잡아라. 그러자 구서방이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라니요. 영감님도 방금 제 암탉이 영감님 댁 마당으로 뛰어 들어오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그때 나는 눈을 감고 있어서 말이지. 아무튼 그 암탉이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 집 암탉이지. 최영감이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구서방은 최영감에게 암탉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최영감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쟁이였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욕심쟁이 최영감에게는 최영감을 쏙 빼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최영감과 아들은 코 옆에 있는 점까지 닮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심술궂은 최영감과 아들의 얼굴에 있는 점을 심술점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최영감네 마을에 겸이라는 젊은이가 이사를 왔어요. 겸이는 마을에서 으뜸 가는 땅 부자인 최영감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최영감이 겸이에게 물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빈대떡 가게를 차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마을 어귀에 있는 영감님의 땅을 빌려주십시오. 다달이 땅을 빌린 값을 치르겠습니다. 겸이는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겸이가 빌려달라고 한 땅은 아무 데에도 쓰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겠는데요, 아버지. 옆에 있던 아들이 최영감에게 속삭였어요. 최영감도 속으로 신이 났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썩 내키지 않은 듯 으름장을 놓았어요. 자네에게 그 땅을 빌려주도록 하지. 대신 제때 꼬박꼬박 땅을 빌린 값을 치르지 않으면 당장 쫓겨날 줄 알세. 얼마 뒤 겸이는 최영감에게 빌린 땅에 작은 빈대떡 가게를 차렸어요. 겸이는 아버지가 알려준 비법으로 빈대떡의 맛을 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겸인의 빈대떡을 매우 좋아했어요. 빈대떡이 입에서 살살 녹네. 이렇게 맛있는 빈대떡은 처음 먹어봐. 겸인의 빈대떡이 맛있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겸인의 빈대떡 가게에는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일꾼도 하나둘 늘어났지요. 하루는 한 사내 아이가 겸인의 빈대떡 가게 앞에 힘없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꿀꺽. 사내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빈대떡을 보며 침을 삼키고 있었지요. 얼핏 보아도 사내 아이는 사나흘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겸이는 그 사내 아이가 몹시 안쓰러웠어요. 얘야, 이리 와서 빈대떡 좀 먹으렴. 아니에요. 저는 빈대떡을 사 먹을 돈이 없는걸요. 사내 아이는 빈대떡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오늘 장사가 잘 돼서 빈대떡을 공짜로 주는 거란다. 겸이의 말에 사내 아이는 우물쭈물하더니 겸이가 내민 빈대떡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건 모두 마을 사람들 덕분이야. 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아이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빈대떡을 나누어 주는 건 어떨까? 그 뒤로 겸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빈대떡을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일꾼들은 손해를 볼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겸인의 빈대떡 가게는 나날이 더 잘 되었지요. 어느 날 마을을 어슬렁대던 최 영감네 아들은 겸인의 빈대떡 가게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겸인의 빈대떡 가게가 저렇게 잘 되다니. 최 영감네 아들은 그 길로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 겸이가 우리 땅에서 빈대떡을 팔아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뭐라고? 겸이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겸이의 빈대떡 가게는 우리 땅에 지은 것이니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겠소. 최 영감이 심술점을 실룩였어요. 최 영감은 곧장 겸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빌려준 땅을 오늘 당장 돌려주게. 네? 오늘 당장이요? 이렇게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제 빈대떡 가게는 어떡합니까? 겸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내 땅을 내가 쓸 일이 있어 돌려달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빈대떡 가게는 등에 지고 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 쳇. 영감은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렸어요. 겸이는 몇 번이나 최 영감에게 사정을 내보았지만 욕심쟁이 최 영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겸이는 하는 수 없이 땅뿐만 아니라 빈대떡 가게까지 모두 최 영감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얼씨구나.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구나. 이제 돈을 긁어 모을 일만 남았네. 하하. 신이 난 최 영감과 아들은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다음 날부터 최 영감과 아들은 빈대떡 가게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지만 겸인의 빈대떡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는 최 영감네 빈대떡 가게를 찾아왔지요. 아버지, 빈대떡을 사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우리도 곧 많은 돈을 벌겠구나. 히히. 최 영감과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최 영감과 아들은 빈대떡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둘의 욕심은 더욱 커져갔지요. 채소를 조금만 넣어서 빈대떡을 작게 부치렴. 나중에 빈대떡 값을 치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어. 최 영감과 아들은 그저 돈을 더 많이 벌 궁리만 했어요. 한편 빈대떡 가게를 빼앗긴 겸이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만 빈대떡 가게를 새로 열었지요. 사람들은 겸이를 잊지 않고 다시 겸인의 빈대떡 가게를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겸인의 가게에는 옛날처럼 손님이 많아졌어요.
겸이는 다시 장사가 잘 되게 찾아와 준 마을 사람들이 고마웠어요. 그 뒤로 겸이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빈대떡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기도 했지요.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최영감네 빈대떡 가게 대신 겸인의 빈대떡 가게에 몰려들었어요. 에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최영감네 가게에 가느니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을 하는 겸인의 가게로 가겠어. 겸인은 가게가 잘 되는 만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며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손님도 없고 일꾼들도 하나 둘 떠나자 최영감네 빈대떡 가게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최영감과 아들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버지, 겸이에게 땅을 빌려주고 돈이나 받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아이고 배 아파. 욕심쟁이 최영감과 아들은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속상해했답니다. 꼼꼼 곰서방과 주먹구구 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바우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바우는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여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갔어요. 그런 바우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옷감을 파는 포목점을 차려 어머니에게 따뜻하고 고운 옷을 마음껏 지어드리는 것이었지요. 바우는 포목점 차릴 돈을 모으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농사 일을 도왔어요. 겨울에는 모를 길어 나르고 뗄나무를 하러 다녔지요. 바우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나자 드디어 바우에게 작은 포목점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였어요. 바우는 당장이라도 포목점을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포목점을 차리려고 하니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옷감을 들여 놓아야 잘 팔릴까? 옷감의 값은 어떻게 정해야 하지? 그때 고민하는 바우를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먼저 다른 포목점에서 일하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니? 바우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다음날 바우는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색색의 고운 비단이 가득한 왕서방네 포목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어르신, 저는 바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우가 왕서방에게 말했어요. 마침 일꾼이 필요했던 왕서방은 흔쾌히 바우를
받아들였지요. 그날 이후 바우는 왕 서방 내 포목점에서 일하며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우는 왕 서방이 언제 어떤 옷감을 들여오는지, 또 옷감의 값은 어떻게 정하는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런데 왕 서방은 늘 자기가 원하는 옷감만 들여왔어요. 옷감의 값을 정할 때도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였지요. 가게 앞쪽에는 가장 화려한 비단을 걸어두어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집안일로 돈을 많이 썼으니 비단값을 5냥 더 올려받도록 해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나라 상인이 색색의 비단을 들고 왕 서방을 찾아왔어요. 색이 무척 고운 비단이로구먼. 왕 서방은 청나라 상인이 가져온 비단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감탄하며 말했어요. 청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질 좋은 비단이랍니다. 청나라 상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왕 서방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비단을 모조리 사들였어요. 다음날 왕 서방은 청나라 상인에게서 산 비단을 포목점 앞에 쭉 늘어놓았어요. 이렇게 고운 비단을 보면 사람들이 너나 없이 비단을 사러 몰려올 테지. 비단 한 필에 10냥을 주고 샀으니 팔 때는 30냥을 받아야겠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비단은 한 필도 팔리지 않았어요. 무더운 여름날 두꺼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색색의 화려한 비단에는 점점 뽀얀 먼지만 쌓여갔어요. 하루는 박씨 부인이 왕서방네 포목점에 비단을 사러 왔어요. 포목점에 진열된 비단을 쭉 둘러보던 박씨 부인이 앞쪽에 걸린 비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비단이 마음에 드네요. 한 필에 얼마지요? 박씨 부인의 물음에 왕서방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한 필에 30냥입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한여름인데 비단값이 그렇게 비싸다고요? 박씨 부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포목점을 나갔어요. 왕서방은 여름 내내 비단을 한 필도 팔지 못했어요. 청나라 상인에게 비단을 사느라 돈을 다 썼는데 비단은 팔리지 않으니 큰일이로구나. 장부를 정리하던 왕서방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러자 바우가 왕서방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비단값을 내리면 사려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비단을 팔아서 남는 돈이 적어지지 않느냐? 왕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비단이 팔리지 않자 결국 왕서방의 포목점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왕서방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비단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일한 만큼 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렇게 포목전 문을 닫게 되어 미안하구나. 왕 서방이 바우에게 말했어요. 바우는 왕 서방에게 인사를 하고 포목점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역시 어머니 말씀처럼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야. 디케의 사과표 도자기. 옛날 브랜디라는 나라에 도자기 마을이 있었어요. 질 좋은 흙과 뗄나무가 넉넉한 곳에 도자기를 빚는 도공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룬 것이지요. 도자기 마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디케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디케의 할아버지는 도자기 마을에서 솜씨가 가장 뛰어난 좋은 도공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디케의 할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지자 도자기 만드는 일이 점점 힘들어졌어요. 디케는 그런 할아버지 옆에서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자연스럽게 도공의 꿈을 키워갔어요. 도공들은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 도공들에게는 시장에 나가 자기가 만든 도자기를 팔 시간이 없었어요. 게다가 도공들은 상인들처럼 물건을 파는 재주도 없었지요. 한편 상인들은 날마다 시장에서 팔 물건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도공들과 상인들은 서로 돕기로 했지요. 도공들은 도자기를 만들고 상인들은 도자기를 시장에 가져가 팔기로 했어요. 그리고 도자기를 팔아서 번 돈은 도공과 상인이 똑같이 나누기로 했지요. 도자기 마을에는 티베우스라는 도자기 상인이 있었어요. 티베우스는 겉으로는 도공들에게 상냥하게 대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도공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힘들게 도자기만 파는 사람은 나야. 도공들이야 편하게 앉아서 도자기만 만들면 되잖아. 그런데 왜 도자기 판 돈을 도공들과 똑같이 나누어야 하지? 티베우스의 불만은 갈수록 쌓여갔어요. 디케의 할아버지도 티베우스에게 도자기를 팔아달라고 맡겼어요. 티베우스, 내가 온 정성을 쏟아서 만든 도자기이니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어르신. 티베우스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디케의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해서 다른 어느 도자기보다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역시 디케의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는 시장에 내놓자마자 비싼 값에 팔렸지요. 티베우스는 주머니에 두둑한 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어요. 내가 이 돈을 모두 차지할 방법이 없을까? 티베우스는 도자기 판 돈을 혼자 차지할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날 저녁 티베우스는 금이 가서 버려진
다른 도공의 도자기를 주었어요. 그 도자기의 모양은 디케의 할아버지가 만든 도자기와 아주 비슷했어요. 티베우스는 주운 도자기를 들고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갔어요. 어르신, 도자기를 팔려고 보니 도자기에 금이 가 있지 뭐예요. 티베우스는 눈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런, 미안하게 되었네. 내가 눈이 어두워 도자기에 금이 간 것을 보지 못했나 보군. 디케의 할아버지는 티베우스의 속셈도 모르고 오히려 티베우스에게 미안해했어요. 티베우스는 그렇게 나쁜 꾀를 부려 도자기 판 돈을 모두 차지했어요. 그 뒤로도 티베우스는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했어요. 그럴 때마다 디케의 할아버지는 도자기 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요. 디케야, 이제 나는 도공 일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구나. 만드는 도자기마다 금이 가니 말이다. 디케는 할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도자기가 쉽게 금이 갈 리 없어. 그날 밤 디케는 할아버지가 잠든 사이 내다 팔 도자기 바닥에 사과 모양을 몰래 새겨 넣었어요. 다음 날도 티베우스는 아침 일찍 도자기를 가지러 디케의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도자기를 몇 점이나 내다 팔까요? 티베우스가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웃으며 물었어요. 10점일세. 잘 부탁하네. 할아버지가 도자기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금이가 있지만 않으면 잘 팔릴 거예요. 티베우스는 능청스레 대답하고는 서둘러 시장으로 향했어요. 흐흐, 오늘은 몇 점이나 금이가 있었다고 말할까? 티베우스는 도자기 판 돈을 혼자 차지할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해질 무렵 티베우스는 어김없이 다른 도공이 버린 금이 간 도자기를 가지고 디케의 집으로 왔어요. 어르신, 오늘은 금이 간 도자기가 절반이나 되지 뭐예요. 하루 종일 장사를 해도 팔지 못하는 도자기가 많아서 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티베우스가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불평을 들어놓았어요. 그러자 디케가 티베우스에게 말했어요. 티베우스 아저씨, 금이 간 도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티베우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도공이 만든 금이 간 도자기를 디케에게 내밀었어요. 디케는 티베우스가 건넨 도자기의 바닥을 살펴보았어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만드신 도자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당황한 티베우스가 디케에게 소리쳤어요. 우리 할아버지의 도자기라면 바닥에 사과 모양이 새겨져 있어야 해요. 어젯밤 제가
할아버지의 도자기 바닥에 사과 모양을 새겨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자기 바닥에는 사과 모양이 없는걸요. 디케의 말을 들은 티베우스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티베우스는 디케의 할아버지에게 도자기 판 돈을 건네고 쏜살같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가 디케에게 말했어요. 우리 디케가 이제 다 컸구나. 내가 만든 도자기를 다른 도자기와 구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다니. 디케와 할아버지는 별을 보며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청년이 된 디케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공이 되었어요. 디케는 할아버지처럼 뛰어난 도공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디케는 조금이라도 흠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도자기는 망설임 없이 깨뜨리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디케가 만든 도자기는 모두 작은 흠 하나 없이 훌륭했지요. 완벽한 디케의 도자기 바닥에는 어김없이 사과 모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브랜디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공주의 20번째 생일을 맞아 왕이 베푼 잔치였어요. 온 나라에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는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구나. 무엇을 갖고 싶으냐? 왕이 공주에게 물었어요.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 한 점을 갖고 싶사옵니다. 왕은 공주에게 브랜디에서 으뜸 가는 도자기를 선물해 주겠다고 했어요. 왕이 곧 신하들을 불러 물었어요. 어디에 가면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한 신하가 먼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산 너머에 도공들이 사는 도자기 마을이 있사옵니다. 틀림없이 그곳에 가면 마음에 드시는 도자기가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당장 도자기 마을에 가서 날이 어두워지기 전까지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구해오도록 하여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왕의 명령으로 한 신하가 서둘러 도자기 마을로 향했어요. 신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도공을 불러 모았지요. 임금님의 명령이요. 지금까지 만든 도자기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도자기를 가져오도록 하시오. 도공들은 저마다 으뜸 가는 도자기를 가져왔어요. 디케도 가장 정성스레 만든 도자기를 가져왔지요. 신하는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이 되어서야 도자기들을 담은 상자를 마차에 모두 실을 수 있었어요. 날이 곧 어두워지겠는걸. 서둘러야겠어. 신하는 급한 마음에 마차를 빠르게 몰기 시작했어요. 마차가 덜컹거리며 심하게 흔들렸지만 신하는 더 빠르게 마차를 몰아 성을 향해 갔지요. 신하는 다행히 늦지 않게 성에 도착했어요. 임금님,
도자기들을 가져왔사옵니다. 신하가 상자에서 도자기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도자기들이 하나같이 금이 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신하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려 말했어요. 임금님, 저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급한 마음에 마차를 너무 빠르게 몰아 도자기들이 깨진 것 같사옵니다. 그때 다른 신하가 도자기 더미에서 말짱한 도자기 한 점을 찾아냈어요. 신하는 그 도자기를 왕에게 건네주었어요. 왕이 멀쩡한 도자기를 보고 놀라며 말했어요. 이 도자기만 금이 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았구나. 이토록 단단하고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든 도공이 누구더냐? 너무 많은 도공에게 받아온 것이라. 도자기가 누구의 것인지 미처 알아두지 못한 신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누가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이냐? 왕이 신하를 꾸짖었어요. 왕은 도자기를 이리저리 살펴보았어요. 그러다가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모양을 발견했지요. 여봐라, 도자기 바닥에 새겨진 이 모양은 사과가 아니더냐? 예, 사과 모양이 틀림없사옵니다. 왕이 신하에게 다시 명령을 내렸어요. 날이 밝는 대로 도자기 마을로 가서 도자기 바닥에 사과 모양을 새겨 넣은 도공을 찾아서 데려오너라. 다음날 신하는 디케를 찾아 왕에게 데려왔어요. 내가 이 도자기를 만들었느냐? 예, 그렇사옵니다. 왕은 디케의 솜씨를 높이 칭찬했어요. 아름다운 도자기를 선물로 받은 공주도 디케에게 고마워했지요. 그런데 도자기에 사과 모양을 새겨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왕이 디케에게 물었어요. 저의 도자기를 다른 도자기와 구별하기 위해 그리 했사옵니다. 왕은 디케의 대답에 크게 웃었어요. 앞으로 내가 만든 도자기는 사과표 도자기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여라. 사과표 도자기는 모든 사람의 선택을 받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 뒤로 사과표 도자기라는 이름은 브랜디 곳곳에 널리 퍼졌어요. 디케의 집에는 사과표 도자기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사과표 도자기로군. 역시 소문대로 단단하고 아름답네. 사람들은 사과표 도자기를 비싼 값에 주고서라도 서로 사고 싶어 했지요. 얼마 뒤 디케는 시장에서 사과표 도자기를 파는 상점을 열었어요. 상점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사과표 도자기를 나타내는 사과 모양을 크게 새겨 넣었지요. 그 뒤로 도자기 마을의 다른 도공들도 디케처럼 자신만의 이름을 가진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했답니다.
아즈벨과 카롯의 쿠키 가게. 하늘과 맞닿을 듯이 높은 곳에 마녀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마녀 마을은 사람이 찾을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마녀들은 마법을 부릴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처럼 음식을 먹고, 사람처럼 옷을 입고, 사람처럼 생활했답니다. 마녀 마을에는 마음씨 착한 아즈벨과 샘 많은 카롯이 살았어요. 상냥한 아즈벨은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친구들이 무척 좋아했어요. 아즈벨과 친구들이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면 카롯은 심술궂은 표정으로 아즈벨과 친구들을 지켜보았지요. 쳇, 도대체 친구들은 왜 아즈벨만 좋아하는 거지? 카롯은 아즈벨에게 샘이 났어요. 하루는 친구들이 아즈벨의 집에 놀러 왔어요. 아즈벨은 친구들을 위해 정성껏 쿠키를 만들어 주었지요. 우와, 정말 맛있다. 아즈벨이 만든 쿠키를 맛본 친구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 한 친구가 아즈벨에게 말했어요. 아즈벨, 쿠키를 만들어 팔아보는 건 어때? 이 정도 솜씨면 틀림없이 잘 팔릴 거야. 친구의 말에 아즈벨은 쿠키를 만들어 팔아보기로 했어요. 친구들이 돌아간 뒤 아즈벨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떤 쿠키를 만들면 잘 팔릴까? 그래, 달콤하면서 건강에도 좋은 쿠키를 만들어야겠다. 아즈벨은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섞어가며 맛이 좋은 쿠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몇 날 며칠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아즈벨은 마녀들이 좋아할 만한 쿠키를 만들어냈어요. 아즈벨은 갓 구운 쿠키를 들고 마을의 큰 길로 나갔어요. 쿠키 사세요.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은 쿠키예요. 마녀들은 쿠키의 고소한 냄새와 예쁜 모양에 끌려 아즈벨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아즈벨의 쿠키를 맛본 마녀들은 크게 감탄했어요. 그 뒤로 아즈벨의 쿠키가 맛이 좋다는 입소문이 퍼져 쿠키를 찾는 손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쿠키가 모자라서 팔지 못할 정도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즈벨의 쿠키를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손님이 늘었어요. 아즈벨은 그런 손님들을 볼 때마다 몹시 안타까웠어요. 하루는 아즈벨이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넓은 가게를 차리고 커다란 오븐을 들여놓으면 더 많은 마녀들이 내 쿠키를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없어. 그때 한 친구가 좋은 생각이 난 듯 말을 꺼냈어요. 그래, 우리가 돈을 보태서 가게를 차리는 건 어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차리는 주식회사처럼 말이야. 다음 날 친구들은 돈을 모아서 아즈벨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아즈벨은 친구들에게 주식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지요. 쿠키 가게에 돈을 보탠 너희도 쿠키 가게 주인들이야. 앞으로 쿠키를 팔아 번 돈은 너희와 함께 나눌게. 친구들은 아즈벨이 준 주식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아즈벨은 모은 돈으로 쿠키 가게를 차렸어요. 마을의 마녀들은 아즈벨의 쿠키를 마음껏 살 수 있게 되자 부쩍 좋아했어요. 카롯도 아즈벨의 쿠키 가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게로 가보았어요. 카롯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가게 안을 보자 몹시 심술이 났어요. 흥, 나도 쿠키 가게를 차려서 아즈벨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하지만 카롯도 쿠키 가게를 차릴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카롯은 아즈벨처럼 다른 마녀들의 돈을 모아 쿠키 가게를 차리기로 했어요. 저와 함께 쿠키 가게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이 주식을 사면 쿠키 가게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주식을 갖게 되면 쿠키 가게의 주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있나요?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카롯의 말에 마녀들은 너도 나도 쿠키 가게 주식을 샀어요. 그 뒤로도 카롯은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큰 가게를 차리기 위해 주식만 팔러 다녔지요. 얼마 뒤 카롯은 주식을 팔아 모은 돈으로 아즈벨의 가게 바로 옆에 쿠키 가게를 열었어요. 카롯의 가게는 아즈벨의 가게보다 훨씬 크고 화려했지요. 이 정도면 아즈벨이 기죽을 만큼 손님이 몰려들겠지? 호호. 카롯은 쿠키 가게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껏 부풀었어요. 드디어 카롯의 쿠키 가게에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손님들은 카롯이 만든 쿠키를 맛보았지요. 어머, 사과 쿠키인데 사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당근 쿠키는 돌멩이처럼 딱딱해요. 카롯의 쿠키를 맛본 마녀들은 하나같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쿠키를 사지 않을 거면 어서 나가세요. 흥! 카롯은 쿠키 맛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손님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며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그러자 마녀들은 맛없고 불친절한 카롯의 쿠키 가게를 더 이상 찾지 않았어요. 아즈벨의 쿠키 가게는 날이 갈수록 잘 되었어요. 얼마 뒤 아즈벨은 쿠키 가게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쿠키를 팔아서 번 돈을 나누었어. 이 돈은 너희 몫이야. 우와, 내 몫이 이렇게 많아? 친구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모두 너희 덕분인걸. 너희가 아니었다면
가게를 차릴 수 없었을 거야. 친구들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게 되자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그 무렵 카롯의 쿠키 가게 주식을 산 마녀들은 카롯이 만드는 쿠키가 잘 팔리지 않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마녀들은 직접 카롯의 쿠키 가게에서 쿠키를 먹어보았답니다. 에구머니, 이게 무슨 맛이람? 이봐요, 카롯. 쿠키도 잘 만들지 못하면서 쿠키 가게를 차린 거예요? 다른 마녀들에게 쿠키 가게를 맡길 테니 당장 그만두세요. 마녀들은 카롯을 쿠키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카롯은 마녀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주식을 가진 마녀들이 쿠키 가게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쿠키 가게에서 쫓겨난 카롯은 노력은 하지 않고 아즈벨에게 샘만 냈던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아즈벨과 친구들은 카롯의 소식을 듣고 카롯을 찾아왔어요. 카롯, 내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어. 우리 가게에서 함께 일해보지 않을래? 아즈벨과 친구들이 물었어요. 정말 고마워, 얘들아. 카롯은 아즈벨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카롯은 아즈벨과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아즈벨과 카롯은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하여 여러 가지 맛있는 쿠키를 만들어냈어요. 또 손님들에게는 늘 웃는 얼굴로 상냥하게 대했어요. 그 뒤로 맛있고 친절하기로 소문난 아즈벨과 카롯의 쿠키 가게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겸인의 빈대떡 가게. 옛날 한 마을에 욕심쟁이 최영감이 살았어요. 어느 날 최영감이 툇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푸드덕하고 웬 암탉 한 마리가 최영감네 마당으로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곧 옆집에 사는 구서방이 암탉을 잡으려고 쫓아와 최영감네 마당을 헤집고 다녔어요. 잡았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닭장에 볏짚을 가는 사이 암탉이 번개같이 도망쳤네요. 구서방은 미안해하며 암탉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최영감이 벌떡 일어나더니 일꾼들에게 소리쳤어요. 도둑이 우리 집 암탉을 훔쳐간다. 어서 잡아라. 그러자 구서방이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라니요. 영감님도 방금 제 암탉이 영감님 댁 마당으로 뛰어 들어오는 걸 보지 않으셨습니까? 글쎄, 그때 나는 눈을 감고 있어서 말이지. 아무튼 그 암탉이 지금 우리 집 마당에 있으니 당연히 우리 집 암탉이지. 최영감이 뻔뻔스럽게 말했어요. 결국 구서방은 최영감에게 암탉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최영감은 언제나 자기만 생각하는 욕심쟁이였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지요. 그런 욕심쟁이 최영감에게는 최영감을 쏙 빼닮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최영감과 아들은 코 옆에 있는 점까지 닮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심술궂은 최영감과 아들의 얼굴에 있는 점을 심술점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최영감네 마을에 겸이라는 젊은이가 이사를 왔어요. 겸이는 마을에서 으뜸 가는 땅 부자인 최영감을 찾아갔어요.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최영감이 겸이에게 물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빈대떡 가게를 차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마을 어귀에 있는 영감님의 땅을 빌려주십시오. 다달이 땅을 빌린 값을 치르겠습니다. 겸이는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겸이가 빌려달라고 한 땅은 아무 데에도 쓰이지 않는 땅이었어요.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겠는데요, 아버지. 옆에 있던 아들이 최영감에게 속삭였어요. 최영감도 속으로 신이 났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썩 내키지 않은 듯 으름장을 놓았어요. 자네에게 그 땅을 빌려주도록 하지. 대신 제때 꼬박꼬박 땅을 빌린 값을 치르지 않으면 당장 쫓겨날 줄 알세. 얼마 뒤 겸이는 최영감에게 빌린 땅에 작은 빈대떡 가게를 차렸어요. 겸이는 아버지가 알려준 비법으로 빈대떡의 맛을 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겸인의 빈대떡을 매우 좋아했어요. 빈대떡이 입에서 살살 녹네. 이렇게 맛있는 빈대떡은 처음 먹어봐. 겸인의 빈대떡이 맛있다는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겸인의 빈대떡 가게에는 단골 손님도 많아지고 일꾼도 하나둘 늘어났지요. 하루는 한 사내 아이가 겸인의 빈대떡 가게 앞에 힘없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꿀꺽. 사내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빈대떡을 보며 침을 삼키고 있었지요. 얼핏 보아도 사내 아이는 사나흘은 굶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겸이는 그 사내 아이가 몹시 안쓰러웠어요. 얘야, 이리 와서 빈대떡 좀 먹으렴. 아니에요. 저는 빈대떡을 사 먹을 돈이 없는걸요? 사내 아이는 빈대떡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어요. 오늘 장사가 잘 돼서 빈대떡을 공짜로 주는 거란다. 겸이의 말에 사내 아이는 우물쭈물하더니 겸이가 내민 빈대떡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건 모두 마을 사람들 덕분이야. 나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이 아이처럼 가난한 아이들에게 빈대떡을 나누어 주는 건 어떨까?
그 뒤로 겸이는 한 달에 한 번씩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빈대떡을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일꾼들은 손해를 볼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겸인의 빈대떡 가게는 나날이 더 잘 되었지요. 어느 날 마을을 어슬렁대던 최영감네 아들은 겸인의 빈대떡 가게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겸인의 빈대떡 가게가 저렇게 잘 되다니. 최영감네 아들은 그 길로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갔어요. 아버지, 겸이가 우리 땅에서 빈대떡을 팔아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뭐라고? 겸이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겸이의 빈대떡 가게는 우리 땅에 지은 것이니 우리가 되돌려 받아야겠소. 최영감이 심술점을 실룩였어요. 최영감은 곧장 겸이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내가 빌려준 땅을 오늘 당장 돌려주게. 네? 오늘 당장이요? 이렇게 갑자기 땅을 돌려달라고 하시면 제 빈대떡 가게는 어떡합니까? 겸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내 땅을 내가 쓸 일이 있어 돌려달라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빈대떡 가게는 등에 지고 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지. 쳇. 영감은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렸어요. 겸이는 몇 번이나 최영감에게 사정을 내보았지만 욕심쟁이 최영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겸이는 하는 수 없이 땅뿐만 아니라 빈대떡 가게까지 모두 최영감에게 내주고 말았어요. 헐씨구나.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구나. 이제 돈을 긁어 모을 일만 남았네. 하하. 신이 난 최영감과 아들은 한참 동안 배를 잡고 웃어댔어요. 다음 날부터 최영감과 아들은 빈대떡 가게 주인 노릇을 했어요. 주인이 바뀌었지만 겸인의 빈대떡 맛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자리에 있는 최영감네 빈대떡 가게를 찾아왔지요. 아버지, 빈대떡을 사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우리도 곧 많은 돈을 벌겠구나. 히히. 최영감과 아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최영감과 아들은 빈대떡 장사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둘의 욕심은 더욱 커져갔지요. 채소를 조금만 넣어서 빈대떡을 작게 부치렴. 나중에 빈대떡 값을 치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나? 지금 당장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 줄 수 없어. 최영감과 아들은 그저 돈을 더 많이 벌 궁리만 했어요. 한편 빈대떡 가게를 빼앗긴 겸이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조그마한 빈대떡 가게를 새로 열었지요. 사람들은 겸이를 잊지 않고 다시 겸인의 빈대떡 가게를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겸인의 가게에는 옛날처럼 손님이 많아졌어요. 겸인은 다시 장사가 잘 되게 찾아와 준 마을 사람들이 고마웠어요. 그 뒤로 겸인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더 많은 빈대떡을 나누어 주었어요. 또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들에게 옷과 신발을 사주기도 했지요. 시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최영감네 빈대떡 가게 대신 겸인의 빈대떡 가게에 몰려들었어요. 에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최영감네 가게에 가느니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을 하는 겸인의 가게로 가겠어. 겸인은 가게가 잘 되는 만큼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며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과 믿음을 주었던 거예요. 손님도 없고 일꾼들도 하나 둘 떠나자 최영감네 빈대떡 가게는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최영감과 아들은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아버지, 겸이에게 땅을 빌려주고 돈이나 받을 걸 그랬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아이고 배 아파. 욕심쟁이 최영감과 아들은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속상해했답니다. 꼼꼼 곰서방과 주먹구구 왕서방.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바우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바우는 일손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일을 하여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갔어요. 그런 바우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옷감을 파는 포목점을 차려 어머니에게 따뜻하고 고운 옷을 마음껏 지어드리는 것이었지요. 바우는 포목점 차릴 돈을 모으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농사 일을 도왔어요. 겨울에는 물을 길어 나르고 뗄나무를 하러 다녔지요. 바우는 마을의 크고 작은 일을 맡아 하며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해가 지나자 드디어 바우에게 작은 포목점을 차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였어요. 바우는 당장이라도 포목점을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상 포목점을 차리려고 하니 장사를 해본 적이 없어 모르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옷감을 들여 놓아야 잘 팔릴까? 옷감의 값은 어떻게 정해야 하지? 그때 고민하는 바울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먼저 다른 포목점에서 일하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니? 바우는 어머니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다음날 바우는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에 들어서자 색색의 고운 비단이 가득한 왕서방네 포목점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어르신, 저는 바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바우가 왕서방에게 말했어요.
마침 일꾼이 필요했던 왕서방은 흔쾌히 바울을 받아들였지요. 그날 이후 바울은 왕서방 내 포목점에서 일하며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왕서방이 언제 어떤 옷감을 들여오는지, 또 옷감의 값은 어떻게 정하는지 꼼꼼하게 살폈어요. 그런데 왕서방은 늘 자기가 원하는 옷감만 들여왔어요. 옷감의 값을 정할 때도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였지요. 가게 앞쪽에는 가장 화려한 비단을 걸어두어라.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집안일로 돈을 많이 썼으니 비단값을 5냥 더 올려받도록 해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청나라 상인이 색색의 비단을 들고 왕서방을 찾아왔어요. 색이 무척 고운 비단이로구먼. 왕서방은 청나라 상인이 가져온 비단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감탄하며 말했어요. 청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는 질 좋은 비단이랍니다. 청나라 상인의 말에 귀가 솔깃해진 왕서방은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비단을 모조리 사들였어요. 다음날 왕서방은 청나라 상인에게서 산 비단을 포목점 앞에 쭉 늘어놓았어요. 이렇게 고운 비단을 보면 사람들이 너나 없이 비단을 사러 몰려올 테지. 비단 한 필에 10냥을 주고 샀으니 팔 때는 30냥을 받아야겠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비단은 한 필도 팔리지 않았어요. 무더운 여름날 두꺼운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색색의 화려한 비단에는 점점 뽀얀 먼지만 쌓여갔어요. 하루는 박씨 부인이 왕서방네 포목점에 비단을 사러 왔어요. 포목점에 진열된 비단을 쭉 둘러보던 박씨 부인이 앞쪽에 걸린 비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비단이 마음에 드네요. 한 필에 얼마지요? 박씨 부인의 물음에 왕서방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한 필에 30냥입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한여름인데 비단값이 그렇게 비싸다고요? 박씨 부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포목점을 나갔어요. 왕서방은 여름 내내 비단을 한 필도 팔지 못했어요. 청나라 상인에게 비단을 사느라 돈을 다 썼는데 비단은 팔리지 않으니 큰일이로구나. 장부를 정리하던 왕서방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러자 바우가 왕서방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비단값을 내리면 사려는 사람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비단을 팔아서 남는 돈이 적어지지 않느냐? 왕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비단이 팔리지 않자 결국 왕서방의 포목점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왕서방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비단을 헐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내가 일한 만큼 돈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이렇게 포목전 문을 닫게 되어 미안하구나. 왕서방이 바우에게 말했어요. 바우는 왕서방에게 인사를 하고 포목점을 나오며 생각했어요. 역시 어머니 말씀처럼 장사는 쉬운 일이 아니야.